안녕하세요. 앞으로 이번 시간을 포함해서 총 4번의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파이썬 기초 코드를 따라치면서 파이썬 코드의 기본적인 사용법과 몇 가지 패키지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같이 코드를 따라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한 설정과 파이썬 기본 자료형, 함수, 제어 문장 등을 학습해 볼 것입니다. 이번 시간 다음에는 파이썬 패키지인 numpy, 판다스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마지막에는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코드를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간단한 사용 예시를 보여드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코드를 따라쳐 볼 환경을 구성할 것인데요. 아나콘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나콘다는 파이썬 패키지를 관리하고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글에서 이렇게 아나콘다라고 검색을 하고요. 제일 먼저 위에 나오는 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 아나콘다 인스톨러스가 나오는데 여기를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은 운영체제에 맞는 인스톨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라서 이 윈도우에 맞는 64비트 인스톨러를 다운받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각 운영체제에 맞게 아나콘다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아나콘다를 설치한 다음에 아나콘다에 들어가서는 명령어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윈도우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아나콘다라고 검색해 주면 이렇게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우클릭 해주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아나콘다를 실행하면 앞에 이 베이스가 보이는데요. 이게 아나콘다에서 가상 환경을 나타냅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가상 환경인 베이스로 들어와져 있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는 가상 환경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가상 환경을 만드는 명령어는 영어로 콘다 띄고 create 띄고 -n 하고 가상 환경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상 환경 이름을 pr로 해서 일단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상 환경을 만들 때 어떤 옵션들을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이썬 버전을 어떤 걸로 할지 설치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이썬 이퀄 표시하고 3.7을 쓰게 되면은 이 가상 환경을 만들 때 파이썬은 3.7 버전으로 설치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파이썬 버전을 이렇게 써주고 띄어쓰기를 한 다음에 아나콘다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 이 가상 환경에 이제 자주 쓰이는 유명한 파이썬 패키지들이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상 환경을 만들었고요. 여러분들도 이 PR 자리에 자기가 만들고 싶은 가상 환경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가상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상 환경을 만들고 나서 콘다에서 가상 환경 목록을 조회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콘다 띄고 env 띄고 list 이렇게 해주시면 아나콘다에 있는 가상환경 목록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저는 PR로 가상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요. 이렇게 만든 가상환경을 활성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 가상환경을 활성화하는 명령어는 콘다 띄고 activate 띄고 가상환경 이름입니다. 저는 PR로 만들었기 때문에 PR을 쳐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PR 가상환경이 활성화돼서 앞에 PR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피터 띄고 노트북이라는 걸 입력해 주시면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되는데요. 주피터 노트북은 이제 파이썬 개발 환경인데 코드를 한 줄 한 줄 입력하면서 결과를 볼 수 있어서 매우 간편합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되면 처음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위에 New를 눌러서 이 파이썬 3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상환경
파이썬 이제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칸을 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코드를 입력하고 누르게 되면 이 셀 안에서 코드를 입력하고 그냥 엔터를 누르게 되면 셀 안에서 줄바꿈이 되고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 셀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똑같이 따라 해주셨다면 이제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이썬 기본 자료형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코드 앞에 샵을 넣어주게 되면 주석이라고 해서 코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제 설명이나 메모를 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hift 엔터를 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본 자료형으로서는 부울리언 자료형을 보겠습니다. 이제 부울리언은 이제 흔히 true 아니면 false라고 나오는 자료형들이 이제 부울리언 자료형이고요. 이렇게 그냥 true, false를 쳐주시면 글자색이 초록색이 되는데 이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Shift 엔터를 눌러주시면 그대로 true랑 false라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test라는 변수에 equal 표시를 통해서 3이 4보다 크다는 이제 비교 연산을 이렇게 넣어주고 테스트를 다시 써서 테스트를 출력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false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형이 어떤 자료형인지 알아내려면 그 타입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타입을 쳐주시고 괄호 안에 이제 타입을 어떤 자료형인지 확인하고 싶은 그 자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테스트를 넣어주게 되면 BOL, 즉 부울리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형은 그 정수, 인티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수 그대로이고요. A는 4를 입력하고 A의 자료형을 확인해 보면 인티저의 약자인 int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소수점 플롯 자료형입니다. 부동소수점은 그 컴퓨터에서 소수 단위 계산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소수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는 2.1을 입력하고 마찬가지로 그 타입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플롯이라는 자료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컴플렉스, 복소수 자료형입니다. 파이썬에서 복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J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실수에다가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로 이루어진 그 복소수를 J를 뒤에 붙여줘서 허수부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A를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요. 타입 A를 이렇게 쳐보면 컴플렉스 복소수형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소수 자료형에는 그 실수부와 허수부를 골라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A가 지금 1.5 더하기 0.5J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A에 점 리얼을 붙여주시면 실수 부분이 나오고 이제 점 imag를 붙여주시면 허수 부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자료형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자료형 변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형 변환은 그 만들고 싶은 자료형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예를 보여드리면 1을
소수 자료형으로 만들고 싶다. 이러면 그 소수 자료형이 플롯이었잖아요. 그 플롯에 괄호를 열고 1을 넣고 이렇게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1.0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상당히 직관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7 곱하기 3 파이썬에서는 그 곱셈은 그 스타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고 점을 이렇게 찍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21이 아니고 21.0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 자료형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를 제외하고 뭐 정수 부분만 출력하고 싶다 하시면 이 앞에 int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21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용법이 있는데 상당히 직관적이라서 모든 것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본 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눗셈은 이제 슬래시 기호로 하는데요. 이렇게 3/2 하면 3 나누기 2가 돼서 1.5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눗셈의 목만 이제 출력하고 싶다 하면은 슬래시를 2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3 나누기 2의 몫을 구해라 하면은 1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 제곱이 있는데요. 여기에 써주고 거듭 제곱은 아까 그 곱셈을 스타기호로 한다고 했는데 스타기호를 2개 쓰면 거듭 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의 10제곱 하면 102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하는 기호도 있는데요. 이거는 퍼센트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8, %3을 입력해서 8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할당이라는 개념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제가 예시 코드를 한번 쓸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면 먼저 A를 1이라고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줄은 A에 더하기를 할 건데 1을 더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보면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반복하거나 조건에 따라 어떤 연산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코드들을 볼 때 마주치거나 아니면 직접 코드를 짤 때 이런 할당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뭐 크다, 그 다음에 뭐 작다, 그 다음에 이하이다, 뭐 이상이다, 그 다음에 아예 같다,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가 1보다 크다, 2는 1 이상이다, 2는 1과 같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true, true, false로 이제 부울리언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기본 자료형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본 자료형이 아니라 고급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급 자료형은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원소들이 담겨 있는 형태의 자료를 이제 고급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대괄호 안에 이제 콤마로 원소들을 구분해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메일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L을 출력하고 L의 타입을 보겠습니다. 출력은 안 되고 이게 코드가 마지막에 실행한 것만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타입을 보면 일단 리스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냥 L을 출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괄호 안에 원소들이 들어있는 형태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L에 있는 L은 이제 변수고 그 리스트를 정의할 때 안에 원소로 들어가는 이제 문자들은 이렇게 큰 따옴표 혹은 작은 따옴표 안에 이렇게 문자를 써주셔야 정상적으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리스트는 여러 가지 원소를 가지잖아요. 이렇게 총 5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혹은 여러 개를 골라낼 수 있는 인덱싱과 이제 슬라이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싱은 이제 고급 자료형에서 한 원소를 골라서 뽑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고급 자료형에서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원소들이 담길 때 그 원소들의 이제 임의의 인덱스 번호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레드, 블루, 그린, 블랙, 화이트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원소부터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가 임의로 매겨지게 돼요. 그래서 이 번호를 통해서 해당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를 골라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소문자 L로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소문자 L이 아니더라도 어떤 리스트를 이렇게 앞에 써주고 대괄호를 통해서 인덱스 번호를 입력해주면 해당 인덱스에 대응하는 그 원소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0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0번이 레드, 그 다음에 1번이 블루, 그 다음에 2번이 그린,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0부터 시작하는 정수가 아니고 음수로도 인덱싱을 할 수 있는데요. 음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가장 마지막 원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가 마이너스 1이고 블랙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인덱싱하게 되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블랙이 이렇게 추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슬라이싱을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싱은 이제 여러 원소를 골라서 뽑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그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매겨지는 것은 같고 그 쌍점을 이용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이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린과 블랙을 뽑고 싶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인덱스 2번부터 4번까지 뽑아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덱스 4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2번과 3번까지 뽑힌 결과가 이제 그린과 블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은 인덱싱하고 똑같이 대괄호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쌍점을 이용해서 시작과 끝 그리고 단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쌍점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요, 그 쌍점 왼쪽이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 그 다음에 쌍점 오른쪽이 끝나는 인덱스 번호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른쪽에 쓰는 끝나는 인덱스 번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쌍점 앞
왼쪽과 오른쪽에 숫자를 입력해서 슬라이싱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쌍점 뒤에, 쌍점 앞이나 뒤에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숫자를 입력하지 않게 되면 전부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끝나는 인덱스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2번 인덱스부터 끝까지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0번 인덱스, 그러니까 처음 인덱스부터 이제 여기는 끝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2번 인덱스까지 뽑아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쌍점을 또 두 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 쌍점은 방금 설명드린 의미와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쌍점 뒤에 오는 숫자는 스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쌍점 앞에는 숫자를 쓰지 않아서, 앞뒤에는 숫자를 쓰지 않아서 전부를 뽑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두 번째 쌍점 뒤에는 스텝을 이용하는데 2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인덱스 두 개의 간격으로 이렇게 뽑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레드를 뽑고 두 칸째인 두 번째인 그린, 그 다음 두 번째인 화이트,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뽑힌 결과입니다. 이걸 요약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인덱스를 할 건데 처음에는 앞에 리스트를 써주고 그 다음에 대괄호를 쓰는데 처음에는 시작할 인덱스, 그 쌍점 찍고 그 다음에 멈출 인덱스, 그 다음에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작할 인덱스 이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멈출 인덱스 미만까지 원소들이 뽑히게 되는 게 슬라이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통한 리스트 자료형 수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L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L의 0번 인덱스를 인덱싱하면 레드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옐로우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0번을 첫 번째 원소를 인덱싱해서 첫 번째 원소를 옐로우로 바꿔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L을 조회해보면 첫 번째 원소인 레드가 옐로우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슬라이싱을 통해서 인덱스를 바꾸고 싶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원소부터 세 번째 원소까지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을 한 다음에 이퀄 연산자를 써주고 여러 개를 바꿀 거기 때문에 다시 리스트 안에 이렇게 원소들을 채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와 퍼플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다시 L을 조회해 보면 2번 인덱스인 이제 세 번째 원소와 이제 3번 인덱스인 네 번째 원소가 그레이와 퍼플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스트 자료의 이제 특성인데요. 이런 식으로 소수 자료형, 그 다음에 뭐 정수 자료형, 그 다음에 문자 자료형,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료형들을 원소로 사용할 수 있고, 이게 다시 인덱싱 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스트의 몇 가지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소드는 이제 리스트로 정의된 변수 뒤에 점을 찍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먼저 리스트의
원소를 추가하는 어펜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레드, 블루, 그린, 블랙 이렇게 리스트를 정의하고요. 이 리스트에 원소를 추가하고 싶다 이러면 l.append를 한 다음에 괄호를 써주시고 거기에 추가할 원소를 넣으면 됩니다. 지금은 문자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핑크를 넣고 다시 리스트를 조회해보면 맨 뒤에 핑크 원소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op이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가끔 사용하긴 하는데 마지막 원소를 출력해주고 해당 리스트에서 그 마지막 원소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l.pop 하고 그냥 아무것도 써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괄호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맨 마지막 원소인 핑크를 이렇게 출력해주고 그 해당 리스트에서는 핑크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extend인데요. extend는 하나의 원소가 아니라 여러 개의 원소를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l.extend를 쓰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이제 여러 개를 넣을 거기 때문에 다시 리스트 형태로 적어주게 되는데 핑크와 퍼플 이렇게 추가를 하고 얘를 조회해 보면 핑크와 퍼플이 맨 뒤에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그 순서를 뒤집는 메소드로 리버스가 있습니다. 리버스는 리스트의 원소 순서를 뒤집는데요. 한번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l.reverse 하고 팝이랑 똑같이 아무것도 써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입력해 준 다음에 얘를 조회해 보면 이제 순서가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뒤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이 리버스 메소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스트 원소를 정렬하는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orted 함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sorted를 해주고 괄호 안에 이제 리스트를 넣어주게 되면 해당 리스트의 원소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리스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정렬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일 뿐 원래 리스트에는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l.list.sort 하고 괄호를 이렇게 해서 빈 괄호를 통해서 이제 순서를 변경하게 되면요, L 자체의 원소들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스트 연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트 연산을 하기 위해서 다른 리스트 하나를 또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과 R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더하기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R 더하기 L을 한다. 이러면 순서대로 R이 들어가고 R의 원소가 들어가고 L의 원소가 들어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곱셈을 또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L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L의 원소가 3번 반복되는 리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R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R의 원소가 2번 반복되는 리스트를 또 얻을 수 있는 연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리스트 자료형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스트링,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이제 큰 따옴표 아니면은 작은 따옴표 안에 이렇게 넣어서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s를 조회해 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문자열 안에 또 따옴표를 표시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겉에는 큰 따옴표, 안에는 작은 따옴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Hi, what's up 할 때 이 작은 따옴표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겉에는 큰 따옴표, 안에는 작은 따옴표를 넣어서 이렇게 따옴표를 사용한 문자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도 리스트와 같이 이제 인덱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자열 자료형의 인덱싱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소를 인덱싱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H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따옴표 안에 첫 번째 이제 글자, 문자가 0번이고 그 다음 글자가 1번 이런 식으로 문자열 자료형도 인덱스 번호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와 같이 이렇게 인덱싱도 되고요. 이렇게 슬라이싱도 됩니다. 리스트 자료형과 마찬가지의 원리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원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문자열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보겠습니다. 아까 리스트는 인덱싱을 통해서 그 원소를 바꿀 수 있었는데요. 문자열은 인덱싱을 통해서 그 문자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A의 0, 그러니까 H죠. H를 만약에 Z로 바꾸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인덱싱을 통해서 문자열 자료형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고 .replace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replace의 활용법은 이렇게 문자열 자료형에 점을 찍고 replace를 쓴 다음에 바꿀 문자, 그러니까 L을 Z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은 L이 Z로 바뀌어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출력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원본 A라는 그 문자열 자체는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문자열의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예시 문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를 쓰는 그 응용 방법은 이제 만약에 문자열을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이제 특정 부분을 바꾸면서 출력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x는 하고 d에 있는 d 자리에 온 숫자들을 막 변경하면서 출력하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문자열 안에 퍼센트를 쓰고 그 뒤에 퍼센트를 쓰고 D를 적게 되면 정수, 그 다음에 F를 적게 되면 부동소 수점, 그 다음에 S를 적게 되면 문자열, 이렇게 퍼센트 다음에 오는 그 퍼센트 위치에 정수 또는 부동소 수점 또는 문자열 형태의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D를 적었기 때문에 뒤에 퍼센트를 써서 이제 1을 정수인 1을 넣어준 상태이고요. 이걸 좀 길게 써보면 퍼센트를 여러 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운표 안에 퍼센트 여러 개를 써서 앞에는 S 문자열을 받고 그 문자열은 F 어떤 소수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문자열 안에 퍼센트를 넣어서 변하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주고 뒤에 퍼센트를 붙여서, 여기는 두 개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두 개의 변수를 넣어주겠습니다. 앞에 오는 이 S 문자열에는 파이를 넣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이 소수점이 들어갈 자리에는 3.14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이는 3.14다 라는 식으로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문자열 자료형이 여기까지고, 이제 딕셔너리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딕셔너리 자료형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하고요. 중괄호 안에 키와 밸류를 쌍을 맞춰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딕셔너리 형태의 정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정의를 적겠습니다. 키와 밸류 쌍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콤마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키2는 키2 쌍점, 그 다음에 밸류,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 하나 한번 써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정의하고 조회를 하게 되면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한 딕셔너리를 이제 인덱싱 하고 싶을 때는 그 키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딕셔너리를 적고 뒤에 대괄호 안에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 이제 키를 입력해서 인덱싱을 할 수 있는데, 그 인덱싱을 했을 때는 그 키에 대응하는 밸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세바스찬에 대응하는 밸류 값은 5578이어서 5578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딕셔너리에 새로운 키와 밸류를 넣고 싶다 이러면 그냥 그 인덱싱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새로운 키 값을 인덱싱을 해주고 거기에 밸류 값을 그대로 입력해주면 키와 밸류 쌍이 이렇게 딕셔너리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딕셔너리에서 사용하는 이제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딕셔너리에서는 그 키와 밸류가 있기 때문에 키와 밸류를 조회하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점 키즈를 사용하면 키 값들을 조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 밸류즈라는 걸 사용하면 그 밸류 값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키가 딕셔너리에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그때는 이제 in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당 키가 어떤 키가 딕셔너리 텔 딕셔너리 안에 있느냐 라는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떤 키가 딕셔너리 안에 있는지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key in 딕셔너리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true 아니면 false로 불리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튜플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튜플은 괄호에 이제 컴마로 구분된 원소들이 컴마로 구분된 형태이고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혹은 이렇게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콤마로만 구분해서 정의를 해줘도 튜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튜플도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인덱싱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인덱싱을 통한 그 자료 원소 수정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은 집이라는 함수는 그 고급 자료형 두 개의 원소들을 인덱스 순서에 맞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A, B를 정의를 하고요. C를 집을 통해서 집 함수를 통해서 A, B를 묶어달라 라고 하고 C를 조회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집 형태를 나타내 주는 거고, 이 C를 다시 딕셔너리 형태로 바꿔서 D에 지정을 해주고 D를 조회해보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키와 밸류 값이 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집은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잠깐 개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썬을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들을 이제 볼 때가 좀 많은데요. 이렇게 원소 순서대로 묶어서 어떤 것을 수행할 때 집을 사용한 거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거를 상기하셔서 이때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고 다시 검색을 통해서 개념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줄 띄어쓰기라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줄을 띄어써서 정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엔터를 써서 줄을 띄어써서 리스트를 정의하게 되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라는 거에다가 연산 결과를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할 때는 띄어쓰기를 해서 줄을 띄어써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에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바꿈 에러가 날 때는 역 슬래시 기호를 사용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연산 결과를 이제 변수에 넣어줄 때는 줄 띄어쓰기를 했을 때 에러가 나기 때문에 역 슬래시를 통해서 그 에러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을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파이썬의 흐름 제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흐름 제어는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할 코드를 짜거나 아니면 해당 코드가 실행되는 도중에 다시 멈추거나 진행하게 하는 등 전체적인 코드 흐름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나씩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품은
가장 대표적인 게 if, else, elif인데요. 한번 예시 코드를 제가 쓰고 그 코드를 해석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if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면 2의 제곱이 4와 같으면 obvious라는 문자열을 출력해라 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if문은 if 띄고 어떤 조건 true 아니면 false가 되는 조건을 적어주고 쌍점을 찍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 적어준 조건이 true일 때, 참일 때 실행할 실행문을 이렇게 들여쓰기를 통해서 적어주게 됩니다. 들여쓰기는 스페이스바 4번 혹은 탭 1번으로 정의됩니다. 여기 if 다음에 조건으로 들어갈 때는 true 아니면 false로 가릴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만약 해당 조건이 true면 그 다음에 오는 들여쓰기 된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는 스페이스바 4번 혹은 탭 1번이고 대부분의 파이썬 코드 개발 환경에서는 자동적으로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다음은 조금 이렇게 간단한 조건이 아니고 이제 실행문을 조금 늘려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만약에 A가 1이면 1을 출력하고 2면 2를 출력하고 A가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allat을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if와 elif, else를 통해서 조건을 여러 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A가 10이니까 1도 아니고 2도 아니니까 이제 allat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ange와 for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range는 어떤 정수의 그 배열을 좀 생성을 하는데요. 뭐 0, 1, 2, 3, 4, 5, 6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항상 쓰기는 좀 귀찮은데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range라는 것으로 이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range 10을 적게 되면 이제 range 가로하고 안에 보통 양의 정수를 넣습니다. 이렇게 10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range 0, 10 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0부터 9까지의 정수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넣어준 정수는 포함하지 않는 그 0부터 시작하는 그 숫자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포문을 통해서 한번 이 range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포문을 쓸 때 이제 range를 유용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포문은 그 if문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쌍점을 쓰고 그 다음에 오는 실행할 코드를 들여쓰기를 통해서 쓰게 됩니다. 이 의미는 range 4의 첫 번째 원소를 i로 받아서 그 i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를 i로 받아서 또 i를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그 in 뒤에 오는 그 range 4의 원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서 이 실행문을 반복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문이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포문을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x라는 리스트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x를 정의하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레인지 1잘 하게 되면 이제 정수열 1부터 시작해서 4까지 나열된 정수열이 되는데 마지막 숫자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 2, 3이 되겠죠. 그러면은 1이 처음에 i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하고 x 대괄호 1 하면 이제 x의 원소를 인덱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이면 이제 두 번째 원소이기 때문에 b가 나오고, 이제 또 다시 2가 들어가서 2면 세 번째 원소니까 c, 3이면 네 번째 원소니까 d,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포문이었고요. 포문의 예시였고요. 아까 이제 문자열에서 배웠던 내용을 또 응용해서 한번 포문을 또 사용해 볼게요. 이 문장의 의미는 이제 in 다음에 오는 문자 리스트, 이 리스트의 원소를 순서대로 이 word라는 변수로 받아서 프린트 안에 있는 문자열을 출력하는데 이제 총 3줄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 s, %s 자리에 이 word를 집어넣게 되는데, 그 word가 순서대로 cool, powerful, readable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while문, break문, 그 다음에 continu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while문의 예제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while문 다음에도 이렇게 어떤 조건이 오는데요. 조건과 쌍점이 오는데요. 이 while문은 이 조건이 참이면 이 아래에 오는 들여쓰기 된 문장을 계속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만약에 이제 true가 되는 결과의 조건이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 아래에 이제 오는 코드가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파이썬이 멈춰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를 보자면 z에 이제 복소수를 주었고요. z의 이제 절대값이 100보다 작으면 z에 z를 제곱한 값에 1을 더한 값을 z로 해라. 그리고 z와 z의 절대값을 동시에 출력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z가 또 이렇게 z를 제곱하고 1을 더했는데도 z의 절대값이 100보다 작으면 이러한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z의 절대값이 100보다 작은 19.1
4 어쩌고저쩌고 여기 일때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제곱한 뒤 1이 더해졌고 그 결과가 요 마지막 값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마지막에 z랑 절대값 z가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그래서 이처럼 while문은 그 어떤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수행할 코드를 다음 줄에 이렇게 들여쓰기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while문 도중에 그 중간에 이제 조건이 참인데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생길 거예요. 이제 그때 어떻게 멈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사용할 건데 조건을 하나 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Z의 이제 허수 부분이 이제 0보다 작으면 break라는 문장을 출력하고 거기서 while문이 반복되는 것을 멈춰라 라는 의미로 break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이 조건문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 허수 부분이 음수가 됐을 때 정상적으로 while문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슷하지만 이제 while문에 if문을 넣어서 조건을 주고 break라는 것을 넣으면 해당 조건이 만족됐을 때 while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for문이나 while문을 완전히 중단할 때는 break를 사용하게 되고요. 근데 어떤 조건이 만족할 경우에는 스킵을 하고 코드 반복은 계속 하길 원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continue를 사용하게 됩니다. continue는 이제 특정 조건에 skip,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또 예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A의 원소들을 순서대로 엘리먼트라는 것으로 받아서 만약에 그 엘리먼트가 0이면 스킵을 하고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고 만약에 0이 아니면 1을 해당 엘리먼트로 나눈 값을 출력하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1이 들어가서 엘리먼트가 되는데 1이 0이랑 같지 않으니 continue로 가지 않고 print로 가서 1을 1로 나눈 결과인 1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if문이 이제 참이 되니까 continue가 됩니다. 그래서 이 print문을 실행하지 않고 다시 for문으로 넘어가서 2가 들어가서 다시 0인지 비교를 하고 0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1을 2로 나눈 값인 0.5 이런 식의 결과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enumerate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numerate는 이제 어떤 자료의 원소들을 인덱스 번호와 함께 순서상으로 묶어줄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월즈를 정의를 하고요.
참고로 이 len이라는 함수는 해당 자료형의 원소의 개수를 이제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형의 원소는 3개잖아요. 그래서 3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len was가 3이 됩니다. 그래서 range 3을 하게 되면 0, 1, 2가 되겠죠. 0, 1, 2가 이 i의 순서대로 들어가면서 이 프린트 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i에 0이 들어갔으니까 0, 그 다음에 was에 인덱싱을 하는데 0번 인덱싱이니까 첫 번째 원소인 cool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덱스 번호와 원소를 순서상으로 뽑을 때 range와 length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뽑을 수도 있는데, enumerate를 사용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얻는 코드를 사용하는데 좀 더 간단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enumerate라는 것을 사용해서 was를 enumerate에 넣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결과가 해당 인덱스, 이 was라는 자료에 인덱스 번호와 원소를 쌍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포문 앞에, 이 앞에도 콤마로 구분해서 i와 아이템을 2개씩 받는 형태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enumerate를 쓰게 되면 아까 집과 같은 형태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이렇게 포먼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 헤쳐서 이렇게 그 내용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물은 이것과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단지 포먼을 통해서 그것을 출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enumerate는 이 포문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이썬에서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썬의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definition 이라는 def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써주고 쌍점을 찍고 들여쓰기를 통해서 해당 함수로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함수를 실행하면 저는 inTest 펑션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함수를 정의를 해볼게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이렇게 그 함수를 호출해서 써주게 되면 그 함수에 정의된 대로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수를 이제 정의할 때 이렇게 괄호 안에 인수가 없는 인수 없이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 인수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인수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인수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함수를 또 정의를 해볼게요. 이제 곱하기 1을 하라는 함수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연산의 결과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을 때는 return 뒤에 이제 해당 연산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double it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double it 하고 3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6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실행할 때 만약에
이렇게 인수를 넣어서 함수를 정의를 했을 때는 인수를 넣지 않으면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수를 넣어서 정의를 했을 때는 해당 인수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데요. 인수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함수 실행 오류가 나는 경우에 함수를 정의할 때부터 기본 인수를 넣어준다면 함수를 실행할 때 인수를 넣지 않더라도 에러가 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다음과 같이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더블인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인수의 기본값으로서 2를 넣어주게 되면은 다음에 이제 함수를 실행할 때 인수를 넣지 않아도 기본 인수로 해당 함수가 실행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함수의 로컬 변수와 글로벌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를 하나 정의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try to modify 함수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ABC의 값을 한번 정의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ABC 값을 정의를 하고 한번 이 ABC 함수를 인수로 해서 try to modify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 결과인데요. 여기서 실행 결과를 보면 그 함수에 적혀 있는 그대로 코드가 적용되어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23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에 42를 추가하고 두 번째 인수인 b에 42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는 그대로 99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그 함수에 사용된 인수인 ABC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try to modify 함수 안에 있는 그 어펜드 메소드가 적용된 B를 제외하고는 A와 C가 모두 그대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함수 안에서 메소드가 아니라면 단순히 인수의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볼게요. 함수 안에 이런 식으로 글로벌을 써주고 글로벌이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함수 바깥의 변수의 값이 아예 바뀌어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가 5였는데 이 함수를 돌려서 그 함수 안에서 바깥에 있는 x를 글로벌 옵션을 통해서 받아서 함수를 실행해서 y로 인수인 y로 x를 바꿔버린 것이죠. 이렇게 글로벌 옵션을 통해서 만약에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까지 값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함수 안에 글로벌 옵션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를 이렇게 definition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람다입니다. 이렇게 람다 x 쌍점 그 다음에 연산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면 이것도 연산 함수로서의 기능을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이썬 패키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 패키지는 임포트 패키지 이름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고 패키지 이름 abc 같은 형식으로 패키지의 기능을 사용합니다. 패키지의 이름이 긴 경우에는 임포트를 할 때 as를 사용해서 다른 이름으로 불러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패키지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umpy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거는 np로 보통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scipy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다다음 시간에 살펴볼 판다스는 pd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서 as를 사용해서 줄여서 임포트를 주로 하게 됩니다. 원래는 아나콘다 가상환경에 모두 따로 패키지를 설치해 주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가상환경을 만들 때 아나콘다 옵션을 주어서 가상환경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패키지들을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패키지들은 모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임포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파이썬 자료형과 이제 흐름 제어, 함수 등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물론 기본적인 것을 다루긴 했는데 설명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코드를 직접 따라치면서 이해해 보시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예제를 보고 싶다 하시면 구글에 이제 오늘 했던 코드와 비슷한 그 함수나 메소드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예제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numpy 패키지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